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는데요. 반드시 읽어야 할 한국 대표 단편, 여러 작가들에 대한 작품,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하여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밥 먹는 시간에 틈틈이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읽어드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김동인, 감자, 붉은 산, 현진건, 빈처, 운수 좋은 날,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두파산, 나도양, 물레방아, 채만식, 눈 이야기, 이효석, 메밀꽃 필무렵, 이상, 날개, 최서의 탈출기, 김유정의 소나기, 동백꽃, 전광용의 껍빛단니, 정비석의 성황당, 김동리의 등신불, 바위, 황순원의 소나기, 학, 김정안의 사밭제, 오영수의 갯마을, 정한숙의 금당 벽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황순원의 소나기 6학년 교과서에도 실렸고 중과동학교에서도 또다시 나오는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궁금하면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쁜 친구들을 위해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김동인. 1900년에 태어나 1951년에 사망했네요. 소설가 혹은 금동, 평양 출생이에요. 일본 도쿄의 메이지 학원 중학부를 졸업했고 카와바타 미술학교에서 수업을 했대요. 창조 동인이기도 하죠.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의 감자, 배따라기, 발가락이 닮았다, 광화사, 광염 소나타, 기면 실전 등이 있고 장편소설에는 젊은 그들, 수양 대군 등이 있네요. 김동인은 한국 단편소설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신소설의 경향을 완전히 벗어던졌고 이광수의 계몽주의적 색채도 배격했죠. 그는 자연주의 펼치로 사물의 적나라한 묘사에 성공했으며 때로는 사실주의의 필치로 현실의 밑바닥을 여실히 그려냈어요. 몇몇 작품은 예술지상주의나 탄미주의로 지탄받기도 하였으나 호소력 있는 문체의 다양성으로 한국의 본격적인 소설 문학을 꽃피웠죠. 특히 글하는 3인칭을 소설 속에 정착시킨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에요. 호협한 성격과 지사적인 기질로 정평이 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수록작품 두 작품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감자, 도덕의 붕괴와 그것이 연출하는 비극을 대담한 방법으로 묘사한 작품이에요. 기면실전과 함께 자연주의 계열의 대표작으로 손꼽히죠. 비교적 규모 있는 도덕의식을 지닌 한 여인이 기구한 운명에 처해 차츰 타락하고 거지의 신세로 전락해 도덕의 이방지대를 헤매다가 살해되는 이야기예요. 발표 당시인 1925년 문단에 신선한 충격과 평판을 주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동인의 감자 기억해 두세요. 붉은 산, 강렬한 민족의식과 조국애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어느 의사의 수기 형식으로 사기라는 이상한 인물을 그렸는데 일본의 압제를 피해 만주로 이주했던 우리 민족이 어떤 지경으로 학대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의 다른 작품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김동인의 붉은 산, 김동인의 감자, 시간이 되면 읽어드릴게요. 현진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진건은 1900년에 태어나 1943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소설가이자 호는 빙어,
대구 출생이에요. 일본 도쿄의 세이조 중학을 졸업했고 상해 호강대학교에서 수업했어요. 폐허, 동인지를 함께했죠.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의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할머니의 죽음, 운수 좋은 날, 비사감과 러브레터 등이 있고 장편소설에 무영탑, 적도, 흑치상지 등이 있어요. 현진건은 우리말의 풍부한 활용과 정확한 적용으로 정평이 난 작가예요. 그는 구성의 완벽성으로 한국 단편소설의 기술적인 기틀을 이루었어요. 그는 간결성, 일관성, 통일성으로 단편에 능한 작가로 정평을 얻었죠. 사실주의의 경향을 띄었으며 자주 나라는 1인칭의 자기 고백적 형식을 사용했으며 대립적인 상황의 설정으로 설득력을 배가시키는 효과적인 수법을 능기로 삼았어요. 신문인으로 활약하다가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동아일보를 사직했죠. 빈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빈처는 1인칭의 자전적인 작품이에요. 극적인 사건의 설정 없이 대담한 서술로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이름 없는 문인과 그 아내의 며칠 동안의 행적을 그린 거죠. 현실에서 소외된 지식인의 모습과 속세의 풍요를 초월해 영적 위로를 추구하는 지식인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그로서는 예외적으로 3인칭을 사용한 작품이에요. 주인공을 하류의 인물로 설정한 것이 이치를 띠죠. 심리묘사의 탁월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류계층인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생을 드러내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데 성공했어요. 병들어 중태에 빠진 아내를 버려둔 채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가 주인공이죠. 운수 좋게도 평균 이상의 돈을 벌어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한 그릇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내는 이미 절명해 있죠. 자기적인 설정 같으면서도 시종일관 팽팽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작가의 현실감 있는 문장과 구성, 덕택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염상섭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죠. 염상섭, 1897년에 태어나 1963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소설가, 후는 횡보, 서울 출생, 일본 케이오 대학 문과 중퇴, 폐허 동인이에요. 경향신문 편집국장 역을 했고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일대의 유업, 두 파산, 짓지 않는 게, 임종 등이 있고 장편소설의 만세전, 3대, 치유 등이 있네요. 염상섭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오랫동안 활약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주의 문학의 기수 노릇을 하였으나 후기에는 주로 사실주의풍의 작품을 썼어요. 1920년대에는 평론에도 자주 붓을 들어 독보적인 활동을 했죠. 6.25 사변 때에는 해군 소령으로 참전했고 전후에는 서라벌 예술대학 학장으로 있었으며 문단의 원로로서 오랫동안 군림했어요. 성격은 내성적이고 아집스러운 편이었으며 술을 즐겼죠. 횡보라는 호는 자신의 그러한 성격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었다고 전해져요. 자, 수록작품 표본실의 청개구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1921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인데 단편보다는 중편에 가까운 분량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로 지목되고 있어요. 일제시대의 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우울과 심리적인 좌절을 그리고 있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이야기인데 극복의 의지가 용해되는 과정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형성화하였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퍽 선구적인 업적이었던 거예요. 청개구리 해부의 장면의 묘사에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오장, 이 현대의 평론가들에게 지탄이 된 것으로도 유명하죠. 염상섭의 두 파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문방구점을 경영하던 정내모녀가 물질적으로 파산하는 과정과 그 애는 대조적으로 돈놀이를 하며 동업조건을 내세워 문방구점을 팔아먹는 김오김의 정신적 파산 과정을 그린 사실주의적 소설이에요.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파헤친 이 작품은 작자의 해방 후 작품 중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라 할 수 있어요. 두 파산 기억해 두세요. 나도양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도양 소설가죠. 본명은 경손, 호는 도양 또는 빈, 서울 출생이에요. 배재고보 졸업했고 경성의전을 중퇴했어요. 한동안 경북 안동에서 교사로 있었으며 시대일보 기자로 일하기도 했죠. 폐결핵으로 요절했고 백조 동인입니다. 주요 작품, 단편소설에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뽕, 젊은이의 시절, 자기를 찾기 전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환희, 어머니가 있어요. 나도양은 천재 작가로 불린 인물이에요. 19살의 어린 나이로 동아일보의 장편 환희를 연재해 인기에 초점이 되었으며 짧은 생애를 정열적인 창작 활동에 불살랐죠. 장편 2편과 단편 20여 편은 5년 정도의 소산으로서는 적지 않은 것이었죠. 초기에는 감상적인 낭만주의 경향에 영탄조를 서슴지 않았으나 차츰 세련되어 객관적인 사실주의 작품을 보였어요. 특히 그는 1920년대 한국인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그려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시대적인 상황을 날카롭게 고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이에 수록한 물레방아와 나란히 널리 알려진 것이 벙어리 삼룡이로서 이 두 작품은 그의 대표작인 셈이에요. 수록 작품 물레방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나도양의 작품 물레방아는 천한 신분의 젊은 남자가 부당하게 핍박을 받아 작고 간절한 소원마저 거부당한 끝에 부정한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결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될 때 연출되는 현상을 극명하게 나타내 극적인 효과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어요. 최만식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1904년에 태어나 1950년에 생을 마감한 최만식은 소설가예요. 호는 백능 또는 채옹, 전북 옥구 출생이네요. 중앙고보를 졸업했고 일본 와세대 대학 중퇴했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의 레디메이드 인생, 이런 남매, 패배자의 무덤, 논 이야기, 돼지, 잘난 사람들 등이 있고 장편소설의 탕류, 태평천하, 소녀는 잘한다 등이 있으며 희곡의 사라지는 그림자, 가죽, 버선 등이 있네요. 다양한 작품을 많이 썼죠. 최만식은 흔히 동반 작가로 불려요. 실상 그는 1933년까지 프로문학에 대해 동반자적인 입장의 작품 경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 후 그는 풍자주의와 시니시즘, 냉소주의의 독특한 필치를 보여주었죠. 그의 대표적인 장편 탕리에는 풍자와 냉소, 질책 등이 가득 차 있으며 여기서 그는 사회상의 안팎을 확연하게 드러내 세태소설 또는 사회소설이라는 지목을 받았어요. 사회를 두루 통찰하는 그의 눈은 도예뿐만 아니라 농촌의 상황에 대해서도 독특한 파악을 이루었죠. 자, 논 이야기에서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수탈상을 드러냈고 수국세에서는 소박한 농군의 간절한 사랑을 그렸어요. 그의 사회의식과 통찰은 근래에 와서 재평가되고 있죠. 수록작품 논 이야기 내용 들려드릴게요. 논 이야기는 주인공 한생원의 눈을 통해 구한말 지배층의 비리적인 약탈상이 제시되며 뒤이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일제의 간교하고 무자비한 경제적인 수탈상이 제시돼요. 이 농민은 민족의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수탈과 학대만 받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매우 강력한 문제의식으로 독자를 사로잡고 있죠.
이효석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이효석은 1907년에 태어나 1942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소설가예요. 호는 가산, 강원도 평창 출생,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했고 숭실전문학교 교수 역임했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로 메밀꽃 필무렵, 돈, 분녀, 산, 장미 병들다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화분, 벽공 무한 등이 있네요. 이효석은 유진호나 최만식과 마찬가지로 동반작가로 불려요. 초기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파헤쳐 플로레타리아적인 경향으로 인정되었죠. 그러나 그가 진가를 발휘한 건 순수문학의 모임인 구인회의 가담에 자연과 서정을 그린 이유였어요. 한국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 포함된 순박한 인간성을 그려낸 그의 탁월한 역량은 그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으로 하여금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이라는 찬사를 듣게 됐죠. 한편 성에 대하여 밀도 짙게 다루면서도 그것을 저 속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름다움의 극치로 끌어올린 역량 역시 대단한 정교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수록작품 메밀꽃 필무렵. 장돌뱅이인 허생원의 외로운 처지를 그렸으면서도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읽는 것처럼 질 높은 서정적 특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노인의 회고가 애상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작품에 나오는 사랑과 자연과 심리적 동향들까지가 모두 융합돼 특이한 우아함과 그리움을 나타내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밀꽃 필무렵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이상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상은 1910년에 태어나 1937년 짧은 생애를 마감했죠. 시인이자 소설가, 본명은 김혜경이에요. 서울 출생, 경성공고 건축과를 졸업했고 총독부 내무부 건축과를 근무했어요. 주요 작품에는 시의 오감도, 거울, 이런 시 등이 있고 단편소설에 날개, 봉별기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에는 종생깃, 동화에 황소와 도깨비가 있어요. 황소와 도깨비 이상의 동화책이죠. 마지막 동화책인데 선생님이 이것도 들려줄게요. 이상은 특이한 소재와 특이한 기법 그리고 특이한 행적으로 이치를 띈 인물이에요. 소재는 대개 황폐한 자의식이었으며 기법은 의식세계의 상징적인 표출이었죠. 초기의 시들은 실험적이고 이색적이어서 당시의 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전통적인 문학 형태를 버렸으며 서정성을 도외시했죠. 숫자와 기하학적 단어와 관념적인 한자어로 지극히 난해한 시를 조립해 발표했던 거예요. 그가 오감도를 발표했을 때는 항의하는 투서가 빗발쳤다고 해요. 생활 역시 무절제했고 폐병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가 배회하면서 사상 불온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시대를 앞서갔던 그의 기법과 천재적인 발상은 한국 문학사의 커다란 이체로 기록되고 있죠. 자, 수록작품 날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의 날개 작품은 기생이었던 금원과의 2년여에 걸친 동거 생활을 반영시킨 작품이에요. 등장인물은 상식적인 생활인의 인간적인 질서나 도덕의식을 초월했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와 아내는 각각 전혀 이질적인 의식세계의 인물들로서 이 두 의식세계는 언제까지나 결합될 수 없는 것이고 동행할 수도 없는 거라 표현했어요. 모순투성이인 생활 벽 앞에서 유아적인 욕구를 발동시켜 보기도 하지만 좌절감 속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곤 하죠. 침전되어 버린 자아의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불러보는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하는 외침은 작가 자신의 절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최서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한번 또 알아볼게요. 최서혜는 1901년에 태어나 1932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이상과 같이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소설가 본명은 최학송, 한북 성진 출생이고 성진보통학교 수업을 했네요. 간도에서 유랑 생활을 했고 신문 잡지의 기자를 역임했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로 탈출기, 박돌의 죽음, 폭군, 금은밤, 홍염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호의시대가 있습니다. 최서연은 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체험 작가예요. 그는 32년이라는 짧은 생에 궁핍과 비창과 방랑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그의 소설 소재가 되었죠. 일명 빈궁소설이라고 불리는 그의 체험 문학을 너무도 소재의 재현에 기울어져 묘사의 기교를 등한히 했다는 지탄은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소설은 신경향 문학의 한 시대를 대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최서연은 자신의 육체적 체험을 통하여 가난한 민중의 굴욕, 절망, 분노, 체념, 반항을 직설적이면서도 박진감 있게 그려냈어요. 리얼리즘 이론에 대한 아무런 예비 지식도 없으면서 그는 당대의 어느 리얼리스트보다 우수한 리얼리즘의 문학을 생산해냈던 거죠. 그의 소설의 인물들은 가난과 비참을 극복하기 위해 때로는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처참함을 보이는데 일제의 민족 현실을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표현했다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간도에서 나무바리 장수, 두부 장수, 노동판의 십장 등을 지내며 유량했는가 하면 한때는 절망한 나머지 아편 중독에 걸린 일도 있고 승려 생활을 한 적도 있는데 그의 대표작인 탈출기에는 그 행적의 보고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록작품 탈출기, 자전적 요소가 강한 그의 출세작이에요. 편지 형식을 취했는데 그가 가정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적인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탈출기. 기억하세요. 김유정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김유정은 1908년에 태어나 1937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소설가, 강원도 춘성 출생, 휘문고보 졸업, 연애 전문 중퇴.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의 소나기, 노다지, 금 따는 콩밭, 동백꽃, 봄봄 등이 있어요. 김유정은 무지개와 같이 찬란하게 나타났다가 무지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갔다고 표현될 만큼 짧은 기간 2년 동안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30년대 농민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그의 고향인 신례마을에서 야학을 열고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했어요. 데뷔작인 소나기는 농민소설의 새 형태를 보여주었죠. 빈부의 계층적 대립과 그 갈등을 다루었으면서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흐르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살려낸 작품입니다. 한편 아내가 남에게 몸을 맡기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머리를 곱게 빗어주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풍자와 해악을 곁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토착적 유머의 형상화에 성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백꽃에서는 밀도 높은 리리시즘의 도입을 볼 수 있어요. 농촌의 짙은 흙냄새 속에서 천진난만한 사랑의 몸짓을 극적으로 전개시킨 이 단편은 구성의 묘미와 세련된 문장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항상 계급적 대립관계로만 나타나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비록 소년, 소녀들을 통해서나마 완전히 그것을 초월한 상태로서의 인간관계로 나타냄으로써 농민문학의 새로운 패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수록작품 소나기는 황순원의 단편소설에 같은 제목의 작품이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농민문학의 한 전형적인 작품 동백꽃 기억해주세요. 전관용 작가와 작품에 대해 또 한번 알아볼까요? 전관용은 1919년에 태어나 1988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소설가이자 국문학자이고 호는 백사예요. 함남
교육청 출생이고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네요. 1939년 동아일보에 동화 별나라 공주와 토끼로 입선을 했고 1955년 단편 흑산도가 조선일보에 당선되었어요. 1962년 단편 껍빛단니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시탑, 주막, 동인입니다. 정관용 작가는 냉철한 사실적 시선을 바탕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특히 그 끈질긴 생명력을 부각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적 요소를 곁들인 간결, 정확한 문장과 언제나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작품 소재의 충분한 소화도 그의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죠. 껍빛단니, 이 소설은 한 전형적인 인물이 시대에 재빨리 순응하며 변신해가는 기회주의적 생태를 그린 주제의식에 그 초점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이인국은 이기주의자요 기회주의자, 변신술에 능한 인간의 전형으로 기회주의적 변신술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평면적 인물입니다. 민족 순환기 중 수차에 걸쳐 지도 이념이나 시대 정신이 바뀌어도 머리가 좋은 인물들은 지조도 신념도 없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도 없이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추구하는 보신책만을 강구하죠. 이 소설은 이인국에 대표되는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러한 정신자재를 꾸짖는 비판의식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껍빛단니, 전광용 기억하세요. 정비석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한번 또 알아볼게요. 정비석 작가는 1911년에 태어나 1991년에 생을 마감했어요. 소설가이고 평북 의주 출생입니다. 일본 니혼대학 문과 중퇴했고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로 졸곡제, 성황당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청춘산맥, 자유부인, 슬픈 목가 등이 있네요. 정비석은 대중소설로 크게 인기를 끈 작가예요. 그 내용은 대개 통속적인 애정물이었으나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돼 큰 물의를 일으켰던 자유부인과 같은 것은 시대적인 윤리관을 다룬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강렬한 문제적이었다는 지목을 받기도 하죠. 그는 유행작가로 주로 신문에 연재소설을 썼으며 장편소설이 40편을 넘어요. 되게 낭만주의적인 내용이며 에로티시즘을 다룬 것도 많지만 그 소재나 주의보다도 독자들의 의식을 점착력 있게 장악해간 역량 자체는 독보적인 것이었죠. 그의 초기 단편들은 후기의 통속물에 비해 판이할 만큼 뛰어나다고 해요. 특히 성황당은 심리와 상황의 묘사가 거의 완벽하며 설정한 무대와 인물이 불러일으키는 감동도 독특하고 전폭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산골의 자연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여인의 행복감이 섬세하고도 신선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후기의 통속물로만 읽고서 그를 통속작가로 관계해버렸던 사람들을 경탁해 한 작품이기도 하죠. 성황당은 192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며 그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입니다. 김동리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동리, 소설가, 1913년에 태어났어요. 본명은 시종, 경북 경주 출생, 경신고고 중퇴, 서라벌 예술대학장, 한양대 예술대학장 역임을 했고 민족진영의 문학을 대표해 좌익을 분쇄한 바 있으며 순수 문학의 옹호자로서 전후문단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네요. 단편소설의 바위,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 영마, 밀다원 시대, 까치소리 등이 있고 장편소설의 사반의 십자가, 자유의 기수 등 평론집으로는 문학과 인간 등 수필집으로 자연과 인생 등이 있습니다. 김동리는 순수 문학론과 본격 문학론과 신인간주의를 제창하였어요. 이들은 그의 문학관과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는 이론들로서 오늘날까지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의 초기 작품들은 신비와 몽환에 쌓여 있으며 허무의 색채가 짙었어요.
그러나 해방 후에는 종래의 유수를 위해 인간성의 옹호와 생의 근원적 의의를 탐구하는 주제를 곁들여 사상적인 깊이를 더했죠. 수록작품 등신불. 앉은 채로 몸을 불살라 소신 공양을 하고 불상이 된 사형과 그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인체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금의 불상이 된 등신불을 통해 자연과 초자연과의 상관을 그려낸 문제작이기도 했죠. 바위, 문둥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주목을 끄는 단편이에요. 바위를 갈면서 죽어가는 문둥이 어멈을 통해 인간의 어떤 심층적인 측면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작품이랍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들려주었던 황순원의 소나기 작가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줄게요. 황순원은 1915년에 태어났어요. 소설가, 평남 대동 출생, 와사대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고 대학 교단에 오래 봉직했어요. 단편 소설로는 별, 독짓는 늙은이, 목너미 마을에게, 고개사, 학 등이 있고 장편 소설로 나무들 비탈에 서다, 카인의 후예, 1월, 움직이는 성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는 골동품 등이 있네요. 황순원은 잡문을 쓰지 않는 작가로 유명하죠. 또한 신문소설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는 문자 그대로 순수 문학을 계속해왔고 지조파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왔어요. 초기에는 모더니즘 계통의 시를 발표했고 그 환상적이며 심리적인 경향의 단편들을 썼죠.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 아래서는 향리에 숨어 창작에만 전념했고 해방 후 청초한 수채화 같으면서도 인간미가 서린 단편들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카인의 후예와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두 장편으로 실존주의 계열의 문제성을 던져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단편인 소나기는 국제적인 평판을 얻은 바 있어요. 소나기는 뛰어나게 세련된 문체와 서정적인 분위기의 치밀한 묘사로 완벽한 단편이라는 평을 들은 소설이고 학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짜여진 간결한 단편이에요. 비극적인 상황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놓은 작품입니다. 학이라는 작품도 선생님이 다음에 들려줄게요. 김정한 작가의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요? 김정한은 1908년에 태어났네요. 소설가, 호는 유산, 경남 동래 출생이고 동래고보 졸업, 와세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네요. 부산의 대학교단에 오래 봉직하고 있었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의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뒷기미나루, 사바찌 등이 있고 중편소설의 수라도가 있습니다. 김정한은 오랫동안 붓을 꺾었던 일로 유명해요. 그는 일제 말기부터 창작활동을 쉬었다가 1966년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다시 문단에 복귀하였으니 25년 동안 춘목을 지킨 셈이죠. 그는 문단 복귀 후 문제성 깊은 작품을 연거푸 발표했고 비상한 주목을 받았어요. 그가 묶어 보여준 것은 낙동강 일대에 깔린 민중의 소리였죠. 그는 리얼리티즘의 전공법 방식으로 줄기차게 민중의 저력과 저항을 그렸고 민중의 비원을 낙백에 떨어뜨리지 않고 희원으로 활성화시켰어요. 그의 새 작품들 속에는 어디나 삶을 긍정하는 민중의 자세가 있고 현실의 모순과 대결해 나가는 생존의 양식이 있네요. 사바제, 대동아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 나가는 학도병들과 그들을 인솔해가는 순사들, 그리고 시골 노인과 시골 청년들이 엮어내는 극적인 사고의 전말을 그리고 있어요. 노인의 눈을 통해 묘사하는 이야기 속에는 먼 친척인 독립군 청년의 이야기가 곁들여지며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이 슬그머니 드러나 묘미를 더해준 작품이죠. 오영수 작가와 작품에 대해 또 알아볼게요. 오영수 작가는 1919년에 태어나 1979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소설가 혹은 월주, 경남 울주 출생이고 일본 오사카의 나니와 중학에서 수학했어요. 니혼대학 전문부 중퇴를 했고
도쿄국민예술원 수료했네요. 주요 작품으로 단편소설의 머루, 갯마을, 박학도, 비오리, 후조, 수련 등이 있습니다. 오영수는 전형적인 단편 작가였어요. 작품은 주로 한국적인 소박한 리리시즘을 기조로 했으며 애정을 가지고 서민층을 즐겨 다루었죠. 친근하고도 맑은 문체와 서정적인 흥치와 소시민적인 따뜻한 정감이 그의 작품의 특색을 이룹니다. 그는 각박한 현실을 온화한 인정의 입금으로 되살려내며 삶의 온갖 모습에 애정을 갖게 했어요. 이따금 그는 현실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환상에 사로잡힌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일부 작품들은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보여주었으며 때로는 증언의 형식으로 때로는 폭로나 풍자의 형식으로 철저한 통찰의 폭을 나타내 주었죠. 갯마을, 껄끄러운 삶이지만 거기에 본능적인 애착과 회귀의 열망을 갖는다는 일종의 처절함이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정한숙 작가와 작품에 대해 한번 또 알아볼까요? 정한숙은 1922년에 태어났어요. 소설가 혹은 1호, 평북 영변 출생, 고려대 국문과 졸업을 했고 고려대학교의 교단에 오랫동안 재직했네요. 단편소설의 전황당 인복이, 금당벽화, 고가, 묘한, 묘심, 닭장관리 등이 있고 중편소설에는 IYEU도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에 끊어진 다리, 이성계 등이 있고 소설기술론, 소설문장론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정한숙은 민속사적인 측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작가예요. 사라져가는 전통미에 대한 향수를 그린 작품이 많으며 민족사의 비극과 순환상을 다룬 것도 많죠. 그의 민족사에 대한 통찰은 가까이는 6.25 사변으로부터 멀리는 고려, 백제 등에까지 두루 미칩니다. 그의 작품 제목을 훑어보면 황진이, 이성계, 예성강곡, 금당벽화, 처용량 등등 많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이 독특하게 조명되고 있어요. 한편 그는 어느 한 경향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 관심을 두었고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죠. 역사물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방황과 좌절에 대해도 예리한 통찰의 부피를 보여주었어요. 또한 언어구사의 묘미를 보이는 기교주의의 작가로도 평판이 높죠. 금당벽화는 담증이 불의의 걸작품인 금당벽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에요. 조국애가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입니다. 금당벽화 정한숙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신문학 이후 우리 문학의 주류를 이어온 단편소설을 총망라한 작가의 작품,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한 권의 책으로 한국 문학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나도양, 최만식, 이효석, 이상, 최서애, 김유정, 김동리, 황순원, 오영수. 혹시 선생님의 이렇게 책 내용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서 시간 나는 대로 읽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